북베트남 입장에서는요, DMZ 바로 아래엔 캐산 해병대 기지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북베트남에서 가장 가까운 전진 기지였어요, 캐산. 이 북베트남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남베트남의 석권이었잖아요. 이 남베트남의 석권은커녕 심각한 손실만 입게 되잖아요, 북베트남이. 눈길을 어디로? 캐산으로 돌려버립니다. 북베트남은요, 2월 5일부터 전면 공격을 캐산에 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적게는 150발, 많게는 1300발의 폭격을 퍼붓습니다. 반면에 미군은요, 하늘에서 지원 폭격과 보급이 거의 무제한으로 왔어요. 그래서 B-52의 융단 폭격이 여기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2월 7일이었습니다. 베트남전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PT-76 수족 양용 전차 1개 중대가요, 캐산기지 서쪽 라오스 국경 근처에 있는 랑베이 전초기지를 급습합니다. 윌로비 대위는요, 미 공군하고 미 해병 포병대한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속의 제임스 홀트 중사는 침착하게 106mm 무반동포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차에 초탄을 발사하나요? 네, 바로 이때였습니다. 81mm 박격포에서 조명탄이 발사됐어요. 그리고 선두에서 전진해오던 두 대의 북베트남군 PT-76 경전차가 시야에 명확히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때 홀트 중사는요, 약 350m의 거리에서 무반동포 두 발을 연속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두 대의 전차가 불덩어리로 변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전차병이 해치를 열고 탈출하고요. 그 다음에 전차가 그냥 전차만 한 게 아니라 공산권 특유의 전차 뒤에 보병을 잔뜩 싣고 왔었거든. 근데 전차 뒤에 탑승해 있던 북베트남군 병사들도 전차에서 뛰어내려서 도망갔어요. 근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홀트 중사가 북베트남군 보병들한테 무반동포를 발사했는데 뭘 발사했냐? 세 발을 발사했는데 APERS 티탄이라고 해서 이게 안에 플래셔트가 들어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대인탄이거든요. 이거를 세 발 연속해서 발사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보병들이 여기서 작살납니다. 북베트남 보병들이. 그리고 곧이어 세 번째 전차가 다가옵니다. 불타는 두 대의 전차 사이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차에서는 기총소사가 시작됐습니다. 홀트 중사는요, 마지막 남은 한 발의 고폭탄을 장전하고 침착하게 세 번째 전차를 조준하고 발사합니다. 그리고 이 고폭탄이 전차에 직격을 하고 이 PT-76 북베트남군의 전차는 기동불능이 돼요. 근데 바로 이때 홀트 중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무반동포의 탄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홀트 중사는요, 여분의 포탄을 가지러 북쪽에 있는 탄약고로 달려갔는데 이게 이 홀트 중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 PT-76 전차가 철조망 지대를 부수고 바로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거리에서 76.2mm 포의 고폭탄으로 무반동포 진지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전차가 다가왔고요. 결국 두 대의 PT-76 전차가 기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홀트 중사의 분전, 그 다음에 해병대 포병의 지원 포격, 그리고 공군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군은요, 계속 진격했습니다. 캠프 방어선은요, 90분 만에 돌파가 됐어요. 그리고 적군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2월 7일 새벽 1시 캐산의 해병 포병대가 포격을 시작합니다. 마침 같은 시각 공군의 전방 항공 통제기가 있어요. O2A라고 이 항공 통제기가 도착했어요. 이 항공 통제기가 도착함과 동시에 AC-119G 건십, 그 다음에 F4 팬텀, 그 다음에 A1 스카이 레이더가 속속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공습을 가하기 시작했죠. 이 O2A 스카이 마스터는요, 날개 아래에 그 로켓 런처가 두 개가 있었어요. 이게 7발들인데 2.75인치, 그러니까 모두 합해 14발 갖고 있었죠. 이 로켓 포드를 달고 있었고요. 이 로켓은 모두 백린탄이었습니다. 용도가 뭐였냐면 공군의 목표 탄착점 위치를 알려준 역할이었죠. 그리고 이 O2A의 지시에 따라 A1 스카이 레이더가 구름을 뚫고 아래로 급강하했습니다. 그리고 벙커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북베트남군에게 네이팜 세례를 퍼부었죠. 또한 O2A는요, 북베트남군의 PT-76 전차를 촬영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PT-76 덕분에 미 군부는 북베트남에게는 기갑부대가 없다는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 30분이 되자 캠프 동쪽 바깥 경계선은 적군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PT-76이 기지 내부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여기에 북베트남군 보병들도 가세했죠.
북베트남군 보병하고 전차가 102, 103중대의 CIDG 민병대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병대들은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지만 소수만이 탈출에 성공하고 전멸합니다. 기지 내에서의 전투는 어땠나요? 네, 이 셴젤 중령하고요. 여러 발의 러우를 든 2명의 대전차 특수부대원 팀은요. 캠프 경계선에서 뭐 이리저리 내달리면서 PT-76을 향해서 M-72 로우를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부대원은요. 로켓 발사기 조준 훈련이 미숙했어요. 그 다음에 관리 불량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발사가 됐는데 어떤 건 발사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조준선 정렬도 잘못해가지고 아까운 로켓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젤하고 그 팀원들은요, 이 쓰레기 로켓 런처 막 내던져 버리면서 굉장히 격분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차를 향해 가지고 있던 백린 수류탄으로 6탄 공격을 감행합니다. 당시 한 미군 병사의 회고인데요. 혼란 그 자체였다. 많은 아군들이 적군 전차에 취약한 측면이나 후면이 아니라 전차 정면 쪽으로 6탄 공격을 펼쳤다. 몽타나주족과 미군들은 총류탄과 기관총, 로우를 발사했고 상황이 절망적이 되자 전차 차체에 올라가 해치를 따려고 했다. 아무튼 새벽 3시가 됐습니다. 한 대 PT-76 경전차가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지브 벙커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PT-76이 14.6톤의 무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무게로 벙커를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워낙 경전차였으니까 이게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 전차 때문에 지붕에 있던 무선 송신 안테나가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발전기 케이블도 끊어져요. 이렇게 되니까 벙커 내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암흑천지가 됐죠. 그래서 안에 있던 지휘부인원들은요, 바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베트남군은 지휘 벙커를 제외하곤 캠프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지휘 벙커에는요, 8명의 특정 부대원과 40명 정도의 CIDG MSF 분대원들이 있었어요. 북베트남군이 이제 항복을 종용했죠. 몇몇 CIDG 민병대하고 MSF 분대원은 항복했지만 바로 즉결 처형됩니다. 지휘관이었던 윌러비 데이는요, 전투 초기부터 여러 차례 미 해병대에게 2개 보병중대 급파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캐산 해병대 기지에 있었던 종군기자 마이클 허는요, 일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캐산에 있던 해병대원은 랑베이에서 오는 생존자들을 보았다. 해병대원들은 이들에게서 특수부대 캠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상황을 전해들었다. 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생존자들의 얼굴과 흐리멍덩한 눈들을 보았다. 생존자 무리에서 조용히 이런 말들이 나왔다. 이런 맙소사, 저놈들이 탱크를 갖고 있다니. 이윽고 북베트남 공병이요, 지휘부 콘크리트 벙커벽을 뚫으려고 벽에다가 성형자극 폭탄을 여러 개 쑤셔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염 방사기까지 등장했죠. 이렇게 되니까 벙커가 아비규환이 돼요. 그러니까 북베트남 공병들이 이 벙커 앞에 강철문에 성형자극 폭탄을 설치하고 PT-76이 76.2mm 고폭탄으로 문을 쏩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이 파괴가 되고 커다란 구멍이 생겼어요. 그런데 구멍의 위치가 굉장히 묘했어요. 그러니까 북베트남 보병들이 이 문을 통해서 벙커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밤새 필사적인 저항을 했죠. 이 벙커 안에 있는 미군들이. 그러면 이제 구멍도 뚫렸고 네. 끝나는 건가요? 그런데 굉장히 잘 버텼어요. 아침까지. 악전고토로 버텼고 오전 8시가 되니까 미군의 공습이 재개됐습니다. 이 공습은요, 무려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9시 30분쯤 공습이 끝납니다. 벙커 안에 있었던 소수의 미군이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사히 탈출한 인원들은 캐산에서 즉각 구조팀을 발견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이 다낭에 있는 본부에서는요, 캠프 구조작전에 대해서 아직도 회의만 주구장창하고 있었어요. 근데 웨스트모렌즈는 아주 굉장히 화를 내요. 왜냐하면 랑베이 전초기지에서 계속해서 구원병력을 요청했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 안 보냈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빠져돌았다고. 즉각 해병대한테 연락해요. 웨스트모렌드가. 구조 헬기 지원을 하고 50명의 해병 긴급 타격대 지원을 보내라고 해요. 또한 제5 특수전단 사령관 조나단 F. 레드 대령하고요, 제1 해병 공군 사령관이었던 노먼 J. 앤더슨 소장한테 구조작전 계획을 짜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랑베이 캠프 지휘 벙커 안에 있었던 윌러브 데이는요,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이 안 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전기로 모든 가능한 공군 폭격을 진내로 해버리라고 요청하죠. 브로커내로. 이거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전방 항공 통제기는 전폭기들에게 캠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또 아예 평탄화시키라고 지시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든 주변에 있던 항공기가 다시 모여들어서 캠프를 아예 이제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진내 폭격에 북베트남군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벙커 안에 인원들이 탈출을 결심해요. 북베트남군의 공격이 있었지만 상당수의 병력이 이 캠프의 그 동쪽 경계선까지 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베트남군들이 지프를 이용해 과감하게 미군 부상병들을 옮기는 시도를 해서 이게 성공을 해요. 하지만 아직도 랑베이 진지내에는 상당수의 미군과 민병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기적과 같이 해병 강습부대 소속의 CH-46 시나이트 헬리콥터 2기가 50명의 해병대원들을 태우고 도착을 합니다.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이 보냈던 거. 그리고 상공에는 UH-1 이휘 건십 2기하고 전투기가 상공을 날면서 구조 헬기들을 엄호했습니다. 그리고 7시 30분이 되자 이 랑베이 기지에 있던 모든 미군들은 캐산 기지로 대피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2월 7일 저녁에 랑베이 전투는 종결됐습니다. 전투 기간은 비록 이틀로 짧았지만 양 진영 모두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죠. 남베트남군은 309명이 전사하고 6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122명이 포로가 됐죠. 24명의 미 특수부대는요, 7명이 전사하고 11명이 부상, 3명은 포로가 됐습니다. 캠프 내 무기들은요, 북베트남군에게 노획되거나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됐어요. 반면 북베트남군은 전차를 이용한 첫 보전 협동 전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 만족했습니다. 이게 성공일까요? 결과를 보시죠. 11대 PT-76 경전차가 참가했는데 이 중 9대가 미군의 손에 격파됐거든요. 이게 성공이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북베트남군 주장으로 자신들의 피해가 90명 사망, 220명 부상이라고 했지만 미군의 주장은 북베트남군 약 200명 이상이 사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캐산 전투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난 시간에 캐산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었잖아요. 근데 이 치열했던 캐산 공방전도 3월 중순부터는 한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지 아래쪽의 정글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엄청난 화력, 그리고 끝없는 소모에 북베트남군이 먼저 지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군은 대대적인 반격을 했습니다. 육군의 대부대가 헬기의 공중기동으로 적 포위망을 뒤에서 뚫은 다음에 진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에는 캐산기지의 미 해병대와 만나 포위망이 풀렸죠. 그리고 이제 미군은 북베트남군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01 공수단까지 동원돼서요, 라오스 국경을 따라서 북베트남군을 쫓았죠. 하지만요, 이미 많은 북베트남 부대들이 철수한 뒤였어요. 그래서 수확은 기대보다 훨씬 못 미쳤습니다. 아무튼 사상자의 수로 보면 캐산 전투는 미 해병대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미군 전사 205명, 반면 북베트남군 손실은 1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후에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정공세 말미에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랑베이 전투가 있었고 캐산 전투 있었고, 네. 말고 혹시 또 다른 격전지가 있었을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영화 풀메탈 자켓의 배경이 된 전투였죠. 바로 베트남의 고도 후에서 벌어진 격전이었습니다. 1968년 북베트남의 구정공세에서요, 미 해병대가 치른 격전은 캐산기지 공방전과 후에 시가지전, 이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후에 시가전은요, 거리 하나하나를 피로 씻어내는 격전이 전개됐습니다. 이 후에 시는요, 중세 성벽으로 둘러싸인 고도예요. 15에서 19세기까지의 베트남의 왕도였습니다. 수도였어요. 그래서 왕궁 및 각종 사원들이 아주 즐비했고, 후옹강을 중심으로 강 서안이 구시가, 그 다음에 강 동안이 신시가였습니다. 이 당시도요,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이 많아서 군사적으로는 이제 비무장 도시였어요. 그런데 1월 30일 오전 3시 40분 북베트남군은 2개 연대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북베트남군 제6연대는요, RPG-2의 엄호를 받으면서 후에시 왕궁 서쪽에서부터 구시가지로 돌입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지키고 있었냐? 남베트남군 내에 최정예 부대가 있어요. 검은 표범중대라고. 분투를 했지만 병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후퇴합니다. 그리고 2월 1일에 이 왕궁에 해방전성기가 개항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베트남 기하고 해방전성기는 좀 다른 거 아시죠? 북베트남 그냥 빨간색, 해방전성기는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파란색이에요. 근데 후에시 공세의 주력은 북베트남군이었는데 왜 해방전성기를 개항했냐? 남베트남 해방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일부러 베트콩 깃발을 개항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대였던 북베트남군 4연대는요, 신시가지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 신시가지에 있던 미 베트남 주둔 사령부는요, 원 위치를 지키면서 원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던 부대가 인근 후바이에 있던 미 해병대였습니다. 최초 이 미 해병대는요, 북베트남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하고 1개 중대만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포위된 사령부하고 접촉하려고 했지만 북베트남군의 매복에 걸려서 격퇴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전력을 가다듬고 이제 신시가지로 들어갑니다. M48 전차 4대하고 40mm 자주 대공포 2대의 지원을 받죠. 그래서 미 해병대는 결국 신시가지를 완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 북베트남군은 구시가지 곳곳에서 방어 거점을 설치하고 있었죠. 미 해병대와 미 제1기병사단 그리고 101 공수사단 등이 헬리본 작전으로 구시가지 외곽에서부터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후레쉬가 고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유물이 많아서 제약이 있었어요. 중화기 사용이나 포격이 금지가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소규모 단위로 시가전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미 해병대는 10에서 12명씩 토벌팀을 편성해서 시가지 안으로 들여보냈는데 원래 이 미 해병대는 정글에서 싸울 예정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시가전에 투입된 거지. 더군다나 당시 현장에 투입된 미 해병들은 대부분 신병이었어요. 그리고 시가지 전투 훈련을 전혀 못 배운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시가전의 테크닉을 실전으로 배워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전을 시작하면서 미 해병대는 일주일 정도면 후에시의 북베트남군을 소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의외로 이 후에시에 있던 북베트남군이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화력도 박격포도 꽤 많았고 RPG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미군이 아주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남베트남 정부는 2월 12일 날 후에시에 대한 포격과 폭격을 허용해요. 어쩔 수 없죠. 이때부터 함포 사격, 포병 사격 그리고 공중 폭격이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장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화력 지원을 바탕으로 미 해병대가 왕궁으로 서서히 진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2일 남베트남군과 미 해병대가 후에시의 왕궁으로 돌입을 해서 다음날 남베트남기가 왕궁에 개양이 됩니다. 그리고 25일에 전투가 완전 종결이 되죠. 후에시를 탈환한 겁니다. 결과는 연합군 사망 600명, 부상 3,194명, 이 중 미 해병대 전사자는 142명, 부상은 857명이었습니다. 엄청난 피해였죠. 북베트남군 사상자 수는 약 5천이었고요. 포로는 89명이었습니다. 더욱 처참했던 것은요, 뭐냐면 북베트남군이요, 후에를 점령했을 당시 혁명 세력이 여기에 가담해서 후에시의 반동 주민 2,800여 명을 구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합군에 의해서 후에시를 다시 빼앗기게 되니까 이 2,800명 전원을 처형해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반응을 저질렀어요. 왜냐? 이 2,800명을 살려두면 이들이 혁명 세력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지목할 수 있잖아요. 이럴 바에는 뭐야? 2,800명 전부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완전 학살을 해요. 이것이 바로 뭐야? 공산주의식 정리 방법입니다. 이런 학살이. 베트남 공산정부는요, 오늘날까지도 이 학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